지금 질본이 아주 잘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하는 건데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니 그 비슷한 국민들이 그렇게 보거든. 질본은 잘한다, 정부는 뭐 잘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리 사태에서요. 이번에도 우리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나중에 아마 백서가 나오면 나타나겠지만 아마 나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행정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본은 오송에 있고 그리고 이게 서기관 사무관들 공무원들은 전부 다 세종시에 있고 장관은 서울에 어디 사무실에 있거나 길바닥을 돌아다니고 있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도 컨트롤 타워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대본도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하고 총리실도 컨트롤 타워라 얘기하고 그리고 언론은 또 질본이 최대로 컨트롤 타워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질본이 노력한 건 압니다. 정은경 그 질본 본부장이 스타가 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상황을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대구만 하더라도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 환자가 자가의 집에 있다가 몇 사람째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런 정도라도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은 질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질본은 마스크 숫자도 제대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스크가 초기에 대량으로 전부 다 해외 다 나갔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다 수매를 해서 지금 국가가 마치 사회주의처럼 공급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질본을 갖고 일을 잘했다고 하면 되죠. 병상 숫자도 지금 확인을 못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는 체제란 말이에요. 이 체제에서 정말 TK에 있는 의사들, 이 의사들의 그 의료 기술과 그리고 어떤 노력들 땀 흘리면서 벌써 한 달째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는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 성숙한 시민의식 거리두기를 하자 이러니까 대구 길거리가 다 텅 비었잖아요. 이런 높은 시민의식이 이 질병을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거지. 질본이 잘했다? 나는 정말 화가 나요. 이번에 병상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엄마 병실에 도대체 베드가 몇 개인지 그것도 언론이 보도를 하고 나니까 질본이 그 뒤에 이제 비로소 대꾸하는 형식이야. 네. 지금 비어있는 엄마 병실이 몇 개냐? 그게 언론사마다 다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데는 1000개다. 1000개는 뭐가 1000개 600개인데 그 사실조차도 질본이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오승에 퍼질고 앉아있으면서 그 지금 매일 오늘 확진자 몇 명입니다. 사망 몇 명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대처를 잘했다고 보는 겁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요 정말 머리부터 바꿔야 돼요. 이번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정말 무능한 집단이야. 뭘 하는 거예요? 마스크 숫자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 마스크 소유 숫자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중국에 우리가 마스크 처음에 의료용 100만 장, 일반용 200만 장 주겠다. 우리가 마스크가 얼마나 쓰이는지를 지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대로 보고를 하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하는 것부터가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통령이 수고한다 이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갈비찜 사들고 가니까 다들 질병관리본부 일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대통령 같으면 전부 다 파민이야 그게. 이제 사과 파민이야. 아니 이제 이거는 이해할게요. 그냥 우리나라 보수 우파에서 이 전염병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프레임 이걸 그냥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병상 숫자도 모르는 질병관리본부가 그러면 제대로 병상 일을 숫자 했다는 모르지 겁니까?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은 약간 그 진단에 저를 동의하게 만드시려면 좀 더 정확한 팩트를 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요. 응급실에 가령 이렇습니다. 처음에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하면 일반 호흡기 환자들 가령 자기가 의심스러운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 병원이야 응급실에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래 응급실이 연달아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외상 중증 환자들이 병문을 못 찾아가고 응급실이 폐쇄가 되니까 그래서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태를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감염병에 호흡기 환자의 이런 문제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졌으면 병원들을 갖고 전문 병원들을 지정하고 빨리 선별 진료소를 빨리 만들고 하는 그런 게 나중에 다른 전문가들이 계속 감염학회 이런 데서 제안을 하고
간염마 학회 뭐 이런 데서 온갖 제안들 다 해갖고 그래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내가 그 네. 내막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가짜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아니 그 보셨어요. 질문에 대한 네. 비교가 엄청 지금 크시는데. 아니 나그 예. 정말 화가 나. 질병관리본부 일 잘했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아니야 그게. 화좀 삭히시고요. 자, 코로나19의 네,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매일처럼 카메라 앞에서 그 얘기 하는 게 그 일 잘하는 거예요. 네. 좋은데 여기서 네.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다 일일이 논쟁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변호사님 혹시요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에서 진단 시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질병관리본부가요. 난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질병관리본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추적해 보려면 작년 12월 모의 훈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게 많죠. 이게 모르는 병이고 그리고 언제 올지 언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닥칠지 모르는 조건에서 신천지 사태가 팍 터지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다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죠. 오리도 빚어지고 뭐 착오도 생기고 다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이 미지의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사태에 이 방역 당국이 이것이 현실화되기 전부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와서 오늘에 이르는가를 쭉 추적해 보면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보고 막 사람이 생명을 잃은 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붕괴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어떤 행위, 그것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기에는 이 사태는 아주 다면적이다. 네. 저는 아니, 그렇게 우선 그런데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가령 서울 같으면 무수히 산재하고 있는 뭐 전국에 다 있지만 콜센터, 대구에도 어제 지금 갑자기 또 터진 게 요양병원이잖아요. 질병관리본부 같으면 가령 다중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이런 사태가 있으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잖아요. 자기들이 업무예요. 그리고 가령 이번에도 가령 마스크 소요 같은 것은 자기들이 업무예요. 가령 환자가 이렇게 생기면 병상이 어떻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가서 확진 환자가 나와버리면 그 응급실이 폐쇄가 되니까 일반 중증 외상 환자도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심근경색 걸린 사람이 서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감당할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숫자도 안 들어가.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돼? 이래서 질병관리본부는 평상시에 이런 위기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으니 갖고 있는데도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아니, 이제- 그건 좀 더 감옥 보내야 돼. 네네. 그거는 이 문자가 들어 논쟁을 하면 네. 문자가 들고 직무유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사실에 의거하시는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증상을 보고 그렇게 진단하실 수 있다고 제가. 화가 나잖아요. 내 가족이 그래서 길거리를 떠돌다 죽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분하겠어 내가. 예, 그 심정은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죠. 살 수도 있었을 사람이 혼란하는 와중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목숨을 잃었다 하면 다 같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네. 왜 이렇게 됐지 좀 한탄도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예. 이 의견이 우리 좀 민심을 대변해주는 그런 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태도들, 우리 정말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직접 좀 거리로 나가서 이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 만나보시죠. 투표장 가서 해야죠. 마스크 하고. 아, 가야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나 이런 부분을 보고 꼭 저는 뭐 딸들도 뭐 저희들 내표예요. 아니요, 그거 안 갈 것 같아요. 굳이 투표를 하러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꼭 갈 것 같아요.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어느 당이 되든 뭐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일단 첫 투표니까 가봐야죠. 무조건 투표는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가봐야 알지. 투표장에는 갈 것 같아요. 투표장에는 가는데 조심히 좀 살펴보고 가야겠죠 아마. 사람이 많이 있는지. 한 98점? 방역 같은 거 그런 거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3, 40점? 계속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그 마스크도 구하기가 엄청 힘드니까 한 8, 90점 정도 맨날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서 되게 대응이 빠르구나 그런 거 느꼈고요. 그래도 한 40점? 잘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95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 하시는 게 눈으로 보여요. 80점 이상?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대구시장 뭐 다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60점 정도? 일본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기관에서는 그렇게 막 잘 움직이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현재 정권이 정치를 하는 데다가 밀어줘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저는 바뀐 건 없어요. 아니요, 바뀌고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여당을 지지를 했죠. 지지 안 해요. 이제는 야당 지지하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지 정당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느 당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너무 확연한 차이를 이번에 본 것 같아서 정말 국민 투표가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와, 두 분 의견이 팽팽한 것처럼 우리 시민분들도 그럼요. 다양한 의견들을 내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들으셨어요? 딴 생각하셨죠? 네. 네. 지금 듣고 네. 한참을 고민하고 아, 있습니다. 네. 저분들이 쓰시는 말씀의 내용 그리고 문법까지 네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전에 왜 나이가 드신 분은 네네. 지지하는 쪽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젊은 분은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네. 그것도 바뀌지 않았어요가 아니고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니까 자기 마음을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빨리 저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지금 정부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안 보니까 약간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요. 예. 그거는 우리 유 판사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이 권력의 이행이라 큰 책을 보면 내가 좀 제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영어 원서니까 제자 같은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잘못하고 있다. 머릿말 선문 첫머리예요. 아니 그런 모든 점에서는 권력은 동의하죠. 잘못하고 그런 있다. 점에서는 동의하는데. 권력이 잘한다고 하면 그 아부꾼이지, 그 아침이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때 같은 의용지식인이지. 아니 내가 국민인데 내가 뽑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건 이제 굉장히 고매하신 지식인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유권자들은 그냥 내가 뽑은 대통령 지지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그 집단적 의사결정론에서 보면 이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동성이요. 그러니까 유권자 이동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집권 세력을 버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집권 세력을 버리고 반대당, 야당의 지지로 옮겨가는 정도, 이거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요 모든 당이 똑같으신데요. 자그마한 차이 하나에도 표심이 와와 옮겨 다니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소심해져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슷해져 버린대요.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높으면 이 모빌리티가 너무 높으면 안 좋고요. 이게 너무 없으면 진영으로 다 갈라져서 무슨 짓을 해도 표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후자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지나치게 이 모빌리티 이동성이 높아도 안 좋고 지나치게 낮아도 안 좋고 중간 정도 어느 정도의 이동성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정당들이 고정 지지층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해주는 유권자들이 일부 있고 일부 유권자가 소위 스윙 보트라고 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게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정치가 잘 된대요. 일반적으로. 그 개념 하나 생각나고요. 그 우리 정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면 어떤 분은 바꾸고 어떤 분은 안 바뀌었다 그러고 네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정상적이다 이거 지금. 그거 하나 이제 우선 그 개념 생각이 나고요. 자꾸 이게 뭐 본인이 스스로 의용지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꾸 의용적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그 반어적으로 썼다는 거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물론 알지. 예, 그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 개념은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 소비자는 되게 주체적이고 괴팍한 정보 처리 잘해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아우디인가 그 차 급발진 사고 이런 바 났을 때 아우디가 싹 망했거든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기술 담당자가 나와서 미디어 인터뷰를 하면서 100% 우리 기계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몇 년이 걸린 소송에서 운전자 과실로 결판 났어요. 그 아우디가 아니고 토요타 아니었어요? 아우디 독일차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우디가 그랬나? 미국 시장에서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게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판단이, 그게 시민들 개개인이 판단의 주체인데, 독립적인 정보 처리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관찰자가 보면 때로 괴팍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제가 또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도 이 두 요소가 다 작용하고 있다는 거.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과 아무리 잘해도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과 그냥 중간에서 이리저리 따져보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는 분들과 이게 섞여 있는 여론 지형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는 지금 왜냐하면 시민들 개개인이 독자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 3주 정도 남은 이 총선 개표까지 가봐야 사후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시민들 개개인이 어떤 비율로 어떤 평가를 내렸구나를 알 수 있을 따름이지 지금은 여야 모두에게 어떤 위기고 기회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아까 그 모빌리티라고 얘기했는데 이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1990년대 러시아 자유주의 혁명 이 이제 고르바초프부터 시작돼서 옐친에서 끝난 그 자유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서구에서 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현상인가 하면 두 정당의 정책이 근접을 해요. 서로 중도를 처음에는 이 정치학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서로 중도에 있는 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 외연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접근해 갔다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전에 훨씬 그 이전에 1979년이죠. 1980 한 3, 4년 됐나? 이게 그 기든스 제 3위 길이 나왔을 때 그게 나중에 또 토니 블레어가 그 토니 블레어도 사실은 앤서니 블레어예요. 앤서니 기든스고 앤서니 블레어라면 두 앤서니인데 이 앤서니 블레어의 그 토니 블레어의 토니 블레어 제 3위 길을 채택을 하면서 대처가 남겨놓은 유산 같은 정책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영국 노동당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이념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는 영국이 양당의 정책이 거의 교집합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독일에도 사민당, 김민당이 그렇게 됐고, 그렇죠. 이 프랑스도 상당히 이제 사회당과 이 프랑스의 또 프랑스 공화당입니까? 그렇게 또 접근을 했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미 각 당의 정강 정책을 다 비교를 한번 해봐요. 이거 모빌리티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게요. 강령과 정강 정책을 비교를 하면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인지 이게 가령 위에 다 지워버리면 어느 정당인지 몰라요. 알아요. 정의당만 표시가 나. 그때가 있었던 정의당만 표시가 나. 통진당, 정의당만. 아니 1번 당하고 2번 당하고 엄청 달라요. 들여다보면 왜 똑같아요 그게. 아니 일반 국민들에게 탁 내려고 물으면 잘 국민들이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강령직을.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이 두 당의 정책이나 이념의 어떤 선명성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부딪히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직까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요. 가령 밖에 나가서 자유주의가 뭐냐, 보수주의가 뭐냐, 뭐 사민주의가 뭐냐, 사회주의가 뭐냐 물으면 정확히 난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뭐 잘 몰라요. 특히 가령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고 민주사회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정치부 기자들도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 우리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코로나로 지금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근데 지금 사실 이 얘기를 초반에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뭐 지금 저는 사태라고 그러고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험
또 뭐 재난, 비상 상황이다. 언어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그러니까 그게 누가 이제 쓰는 언어냐에 예.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 언어가 있으니까 네. 자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주관이 투영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미디어라든가 네.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건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좀 더 어울리는 말을 쓰는 것이 이제 맞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관과 객관이 좀 섞여 있고요. 위기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어느 편에 속하냐에 따라 되게 다르죠. 예를 들면 네네. 지금의 코로나19가 문정부의 위기라면 미래통합당에게 기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에게는 위기 상황이 되죠. 재난 상황이 되고. 그래서 관점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용어가 굉장히 달리 사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중립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위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험은 어디로든 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재난이 돼버리거나 위기가 돼버리거나 또는 파국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사실은 언제나 맨날 특별한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2년 뒤에도 5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위험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갈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네네. 그래서 저는 위험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고 그래요. 사실 재난이라는 말을 좀 글자를 좀 풀이를 해보면 사실 한자 조어들이 두 자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글자를 붙여요. 예를 들면 언어라든가 뭐 집합, 귀신 이런 조금씩 다른 걸 붙이거든요. 이 재난도 비슷하지만 다른 두 자를 붙인 건데 앞에 재는요 자연이 주는 현상입니다. 나는 그로 인한 어려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재를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나 국민들은 이 재를 난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현상에서 재난이라는 말은 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객관적인 위험. 위험이죠. 제가 지금까지 위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 예, 것 같은데 쓰셨죠. 잘하고 있었던 예. 거죠. 아니 네.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용지식이 재난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네. 사실 이건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재난이냐 재앙이냐 뭐 위험이냐 위기냐 나는 늘 나는 이런 걸 국가 위기 상태라고 판단하거든요. 국가 위기 상태는 이런 감염병 사태도 있고 경제학적으로 경제적인 그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도 국가 위기 그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하나의 이 사회 대혼란이잖아요. 카오스 상태란 말이에요. 특히 TK 지역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TK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뭐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스스로 서울로 안 왔어요. 스스로 서울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 TK 지역은 일종의 카오스 상태예요. 그냥 이게 혼돈, 컨퓨전이 아니고 케이아스, 영어로 하면 케이아스, 발음이 케이아스 이러니까 카오스란 말이에요. 우리는 카오스 그러잖아요. 카오스 상태예요. 대혼돈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잘 몰라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대낮인데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차량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후베이성만 그 사진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번 대구, 경북이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뭐 서울서 막연하게 대구에 그러리라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이제 서울에 앉아갖고 이게 위험이다 뭐다 네네.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들으면 화가 납니다. 네네. 거기는 대혼돈, 대혼란이에요.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글쎄요. 굉장히 센 그거는, 표현을 예. 하셨어요. 어제 나온 네, 얘기죠. 네. 그래 그러니까 경제 시국. 비상경제 시국은 틀림없죠. 비상경제 시국이고 경제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사회적인 위기죠 이게. 그리고 되게 이제 우리 삶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대구 경북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거기가 뭐 카오스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가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이고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심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무현 재단도 모든 행사를 다 취소했어요, 지금. 무슨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의 자체를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위험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훨씬 더 심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교통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 이제 마트나 이런 것들 물품 공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당연하죠. 다 돌아갑니다. 이게 내가 그런 걸 카오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심정적으로 카오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심정적으로. 대구 분들 제 친구들 말로는 계엄령 내린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계엄령 내린 것처럼 사람들이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지원이라는 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국가가 위험 관리가 자기의 주 업무예요. 원래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삶은 위험의 바다를 항해하는 여정이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은. 문학적이다. 그다음에 어떤 위험들은 내가 조심하고 내가 방어해야 되지만 그 위험이 독립적인 위험이 아닌 경우에 이게 보험 이론에서 있는 건데 네. 위험이 독립적인 위험은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전염병은 독립적인 위험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실업도 독립적인 위험 아니고요. 우리 허 작가가 실업자가 되면 제가 실업자가 될 확률이 0.00001% 정도 높아져요. 여기가 전염병 확진을 받으면 제가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독립되지 않은 위험, 이걸 사회적 위험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치안, 국방 이런 서비스가 바로 이 내부 범죄나 사회 내부 범죄나 외부 침략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국가의 기능이고요. 이 전염병 관리 같은 거 이런 게 국가의 원래 오래된 기능이에요. 이 전염병이라는 위험은 문명의 등장과 함께 발생했던 위험이고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아주 낯익은 위험이에요. 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직 파악 못한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 본연의 기능이 지금 작동되는 중이라고 봐요. 작동되는 중이라고 보고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정부도 잘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도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과정 지금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요. 이게 옛날 전염병 위험과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역사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네.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막 전염병이 창궐했던 적이 뭐 저도 몇 가지가 기억나는데 어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건가요? 네. 너무 많아서 네. 사실은 너무 많아요. 사서에 너무 많아서 네네. 참 몇 개를 추리기도 참 힘든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류는 대부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쵸. 전쟁보다 병으로 훨씬 더 많이 죽었고 그렇죠. 네. 심지어 전쟁에서마저도 전투보다 병으로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유명한 건 몇 개만 뽑아봐도 뭐 BC 4세기, 5세기 말에 있었던 아테네 역병, 최고 지도자가 죽었죠. 네, 페리클레스가 네,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네,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는 추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 기원 후 2세기에 로마에서는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생겨가지고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였군요. 그렇죠. 네네. 그게 네. 그리고 6세기에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1차 패스트라고 네네. 알려져 있는데 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도 걸려요. 대신 죽다 삽니다. 거의. 그리고 8세기에는 동아시아에 역병이 불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까지 불어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의 40% 아니 관료의 민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관료의 40%가 죽어서 국정이 마비돼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자 사형제가 있었는데 후지와라가의 사형제가 몰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14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 그렇죠. 페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네.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유럽인들이 그 병균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면서 네네. 16세기에 신대륙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한 2세기 동안 95%가 절멸합니다.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그렇죠. 이런 거죠. 당시에 유럽인들은요 몸 자체가 생물학 무기입니다. 그렇죠. 네. 안 퍼뜨린 데가 없고 안 죽인 데가 없어요. 청정지역 가서 다 퍼뜨린 거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19세기 아시아 역병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 20세기에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이 역병들은요 네. 제일 큰 전파 요인이 전쟁과 교역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온갖 그 풍토병의 그 나눔의 장이었어요. 병들의 장날입니다. 다 퍼지고. 그 다음에 교역 같은 경우는 14세기의 흑사병 같은 경우는 교역로를 따라서 이렇게 퍼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병 자체를 번영의 역병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검역,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그 흑사병 당시에 나온 단어라면서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시는 그 이태리 예. 예. 이태리에서 그렇죠. 이제 베네치아에서 나온 말이죠. 예.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맞고 봤죠. 그래서 쿼런타라고 일단은 40일 동안 오지 마라. 예. 배가 오면 밖에. 밖에 네. 격리시켜 놓는 밖에. 거죠. 아직 네. 이번에 일본에서 네. 그 배 밖에 제하는 거 똑같은 거. 그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검역으로 쓰이는 건 사실은 오역에 좀 더 네, 가깝고요. 그렇죠. 검역 목적의 격리. 그렇죠. 예, 완벽하게 봉쇄해서 격리하는 것.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방법 외에는 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검역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근데 뭐 허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역병이라고 하는 거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인류와 함께 살아왔고 사실은 도시 생활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 진화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은 절대로 숙주를 절멸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살아남는 애들이 이제 생존하고 또 생존하는 것에 또 뭐가 달라붙거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싸워온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위험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를 사실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거는 불운이었어요. 불운. 종교의 시대 때는 불운이었고 또는 신의 어떤 처벌이었지만 국가가 뭔가를 책임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들어오면서 네. 사회가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위험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 위험이라는 건 불운하고 다르게 뭐냐면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대비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불운으로 죽은 게 아니라 대비하지 못했어 죽었어. 너는 왜 대비하지 못했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으로 관리되면서 그때부터 어떤 거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위험으로 판단되고 어떤 거는 관리할 수 있고 대비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재밌다 이거. 이거 감염병을 그 공부를 조금 해보면요, 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꺼운 책들이 굉장히 변호사님 많은데. 공부 안 하신 분야가 이게 가령 스페인 독감 같으면요, 이 스페인 독감이 최초 발원지가 스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카고란 말이에요.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나요? 아,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죽었으니까. 아니, 딴 나라는 정보를 그게- 다 감췄는데 아, 스페인이 은폐했는데. 스페인이 공개했어요. 스페인이 그게- 그래도 좀 적었는데 네. 스페인 언론에서 그것을 다루었죠. 다른 나라들은 전시 보도 통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때 1차 그게 대전 1차 세계 일차 대전이었으니까. 예, 네. 스페인이 억울하죠. 그래서. 예, 가령 그렇죠.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썼죠. 1918년이니까 이게 그 무렵만 하더라도 러시아 같으면 그러니까 러시아 농민 사회에 이런 스페인 독감이 많이 갔는데도 통계 전혀 안 잡힙니다. 러시아 혁명 직후였거든요. 내전 중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우크라이나에서 가령 우리가 홀로코스트가 아니고 홀로도모르로 거의 뭐 거기도 600만 명이 죽었다 이러는데 그게 전부 다 그쪽으로 죽은 건지 이런 가령 질병으로 죽은 건지 몰라요. 지금은 가령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통신도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가령 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죠. 거의 재작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명칭을 갖다 붙이거든요. 우리가 언론사에서 그렇게 붙입니다. 홍콩 독감이라면 뭐 그 2006년도, 2007년도, 2012년도 뭐 치사율이 계속 높아져요.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변이를 일으키면서 변종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파력은 뭐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치사율이 높아져요. 이야기 안 듣는단 말이에요. 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못 퍼지죠. 예. 그런데 홍콩 독감 이렇게 붙이잖아요. 가령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그 가령 팬데믹까지 팬데믹 6단계인데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1단계거든요. 동물간에만 있는 거니까 그게 사람으로 오면 2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아프리카라는 명칭을 붙이거든. 그리고 메르스, 예, 메르스는 이제 중동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렇게 붙이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시카고 독감이라고 해야 되는데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미국이 묘하게 역사적으로 면책을 받아버린 거예요. 스페인에서 왕창 죽어버렸거든. 예? 스페인에서 진짜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아까 그 패스트로 뭐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는데 유럽의 인구가 가장 많이 죽은 게 패스트. 그리고 그 마녀 사냥. 마녀 사냥은 특히 앵글로 색슨 계통의 미인들을 다 없애버렸죠. 아 실제로 우리 책에 그래. 중세의 암흑사 그런 책이 나와요. 너무 멀리 가시지 말고. 예, 어떻든 그 우리가 공부 조금 하면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주관적 의견이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건 몰랐는데.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공식 기록된 것이 그 57만이 있고 72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죽은 게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1850년대까지 스위스에서 심지어 마녀 화형식을 했을 정도니까 이미 문명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마녀 화형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병 아니면 그런 이상하게 종교적 문제로 사람이 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사실 전쟁보다 그 숫자가 많다고 하는 말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요, 우리 아시아에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콜레라 대유행했습니다. 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갖고 우리 집에는 다행히 이게 해서 뭐 씻는 거 있잖아요. 물 크레졸이라고 그러나 그 물을 갖다 놓고 늘 학교 갔다 오면 손을 씻게 하고 음식은 늘 끓여서 먹고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놨어요. 물은 끓여서 먹어야 된다. 절대 찬물 먹지 마라. 그리고 녹붓을 쓰실 정도면 굉장히 좀 부유한 환경에서 사셨네요. 네. 굉장히 하여튼 개화된. 그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단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경위를 보면 이 전염병이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리 가면 교회 베르사유 궁전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부르봉 왕과 왕들이 승계된 순서를 보면 왕한테 증손자 가고 그다음에 손자 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중간에 아들하고 손자는 다 어디 갔냐?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봤더니 천연두예요. 거기는. 천연두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한 150여 년밖에 안 돼요. 바이러스는 100년도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다는 점을 확실히 과학자들이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신이 내린 징벌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런 역병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낡은 사고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왕족들이 그렇게 걸려서 죽을 정도니까 일반 민중들이나 왕족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왜냐? 뭔지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요, 이거를. 이것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간다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위험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이미.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노출이 되기 쉬운 생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뭐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전형적이게 콜센터에 일하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환경에 노출이 된 거예요. 되게 불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닥다닥 밀집해서 일하는 환경이 아니고 쾌적한 환경에 일하는 사람들은 확률이 떨어져요. 이 접촉할 확률이. 그래서 이게 이미 사회적으로 균질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사회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한데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이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수없이 발신되는데 이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래된 신념,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뭐든. 아니 이번에 은혜의 교회 소금물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과학자들이 발신한 정확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우리가 소화해서 나의 행동을 조율해 보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배를 하면 신이 나를 보호해 준다든가 이런 아주 지극히 비과학적인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이걸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킨 사례들을 보면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하나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생존 환경, 직업 환경, 직업적인 환경 때문에 걸린 분들과 그다음에 스스로 선택한 신념 때문에 과학적 정보를 배척한 분들이 걸린 거예요. 이분들이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은 정부의 공고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방역 당국을 힘들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감염이 되는데 그걸 살리려고 또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이 아이러니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간 사회에서는 생길 수 없는 일이 없는 거구나,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근데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 하나가 있는 게요. 나는 이번에 뭘 하나를 받는가 하면 가령 대중교통, 우리가 자기 차를 운전하는 걸 사람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마치 콜센터나 백화점 같은 데 판매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일반인보다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빈부격차도 이번 이 바이러스 노출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이죠. 예. 그래서 나는 감염병이 생겼을 때는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다중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 장소, 그다음에 그 장치, 그리고 뭐 버스 같은 이 수단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방역을 그 몰두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제도화가 된 프로그램이 짜져야 된다 이 생각을 이번에 지금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 물론 많이 하고 대중교통수단 있어요. 방역은요 말도 못하게 많이 해요.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자인 적이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해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다녀요. 매일 네. 받고 하는 건 다 아는데 네네. 그렇더라도 유 이사장님이 이제 그 과학에 의해서 세균의 존재와 바이러스 존재가 이제 밝혀지게 된 것. 이게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건 통제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알아야 통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몰랐던 시대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운의 문제로 맡긴 거고 이제 알아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통제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비슷한 시기가 바로 근대과학과 근대국가의 출현이 비슷한 시기잖아요. 국가가 그걸 이제 감당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건 개념이 생겨나고 안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게 역설인 게 뭐냐면 과거에 몰랐을 시절에는 평등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불평등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으로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또 이제 근대 국가 역사는 바로 이렇게 생긴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또 끊임없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건, 그러니까 국민 보건, 완전한 이제 국민 보건의 개념이라든가 백신의 보편화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므로 해서 통제 가능했으면서 생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평등으로 바뀌고 그걸 다시 사회의 힘으로 평등으로 바꿔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제 교차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되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어떤 뭐 신천지 그 신도인 어떤 분이 이 전수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숨어버렸어요. 어떤 폐공장에. 그래서 경찰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찾아냈어요. 보니까 그 꼴방에 혼자 앓고 있는 거예요. 이 확진자였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제로 그 이제 경찰관들은 접촉하면 안 되니까 119를 그 방역팀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했어요. 이 사건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국가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을 구할까? 그 화난 사람들이 그 꼴방에 죽게 내버려두지 뭐하러 그 쫓아가가지고 그 많은 세금을 들여서 추적을 하고 이래서 그 사람을 또 국가에서 다 돈 들여서 치료해주고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하면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위험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감염될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혼자서 그게 끝나면 모르는데 이게 독립된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완벽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고 역학고리들을 한 개씩 두 개씩 놓치고 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집단 감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또 한쪽이 허물어지면 또 쫓아가서 어떻게든 막고 이렇게 지금 분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시고요.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킴으로써 이웃을 보호하고 국가의 부담을 안 지워주는 이런 행동을 최대한 좀 하면 좋지 않나.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도 확진자가 매일 뭐 800명까지 늘다가 이제 1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진 걸 갖고 코로나가 한풀 꺾겠다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이게 백신이 없잖아요. 이 에볼라도 백신이 없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이 없고 나머지는 대충 이제 백신들이 나오면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백신이 다 찾아지니까 그나마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뭐 독감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독감은 뭐 숫자로 따지면 올겨울에 4만 명. 거의 독감 이제 기저 환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종식된다는 게 이제 장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놀랍게도 여름철에도 계속 진행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측하는 그 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날씨가 뜨거워지면 그냥 사라지는데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과 직결되는 건데 또 폐렴도 거의 급성화예요.
폐가 하얗게 3일 만에 하얗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폐렴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이게 언론에 나온 그것도 사진들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그 방송에서 그런 말씀 나도 하시면 안 돼요. 의사들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의사들에게 직접 내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의사들 중에도 이상한 얘기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 그 나는- 폐 사진 돌아다니는 거요. 그 다른 병 원래 있던 분 사진이에요. 기저 환자가 폐렴이 그냥 확대가 네,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대부분- 가져야 되지만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폐렴이 대부분 급성 폐렴화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 독감 걸려도 이 급성 폐렴으로 진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특별한 백신이 없는 이런 이 감염병이 번졌을 때는 이걸 이제 종식이 언제 된다 하는 걸 갖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백신이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매달리고 있지만은 백신이 발견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볼라에 대한 백신을 찾아내면 이건 노벨 의학상에다는 미리 언론이 뭐 기사를 그런 헤드라인을 깔 정도였는데 지금까지도 백신을 못 찾아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령 우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BCG 집종을 만들어내 가지고 천연두를 없애고 폐기력 감염자를 확 줄이는 그런 쾌거를 그럼 언제 만들어내는 이건 앞으로 우리 기다려봐야 돼요.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정말 종식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계속 확진자가 이제 10명 미만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거리두기 풀면 또 예배 보고 또 뭐 결혼식 하고 이러면 또 와장창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니 나는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 같은 이게 우리가 뭐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도 아니고 정말 이 한국이 이러다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그런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그런 염려를 역사적으로 합니다. 봤을 때요. 전염병은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전염병이 해결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아마 해결이 됐다면 현대사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대에는 백신이 많이 대부분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사라질 동안 그냥 버틴 거예요. 그거는 자연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라는 게 원래는 이게 자연 선택에 따르면 뭐든 패스트균이 들어와서 그 항체를 형성한 사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인간이 그거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병이 안 되게 돼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천연두가 인카 문명을 없앴다는 거잖아요. 천연두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옛날에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 이 우두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자신에게 나는 자기 자식 애에게 먼저 놓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잉카 문명이 사라진 이유는 갑자기 와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미 그런데 유럽인들은 이제 상당 부분 그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그래도 상태고. 유럽 인구를 이게 천연두가 얼마나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천연두가 한번 싹 돌면 그 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그게 천연두에 의해서 생긴 한 문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문명과 문명의 충돌 과정에서 사라진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건 또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별 도움도 안 돼요. 유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대로 있으면 괜찮아요. 도골도골한 그 있으면 괜찮은데 이놈이 내년에는 한쭉 이래가지고 또 이상한 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 해치고 살아나왔어요 우리 이제까지. 현대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대처 방식이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 손 씻기가 뭐 160년 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시체 만지던 손으로 와서 산모 그 아기를 받았던 것이 뭐랄까 참 의학 발전의 참 모습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런 자연재해를 어떻게 난리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비자가요, 위험이 닥치면 싸움을 일삼는 비루한 무리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역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닥치는 난리가 무서운 거죠. 이게 뉴욕의 상하수도가 완비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고 뉴욕 건물의 화장실이 곳곳에 만들어진 게 층층마다 만들어진 것이 콜레라 때문이에요. 콜레라가 인도에서
튀어나와갖고 전 세계적으로 막 돌고 미국까지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호일자에 한 되면 그때는 무조건 죽으니 3일 만에 무조건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쫙 쌓아놓고 이 천으로 덮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드디어 물과 음식이라는 걸 알았거든. 상하수도가 쓰이고 화장실의 그 오염 옛날에는 서구에서 요강을 2층에서 1층으로 다 부었잖아요. 그래서 양산을 썼죠. 예. 그래 하의를 신고. 여자들이 네. 옆에 가는 맞아요. 네. 넓은 옷을 입은 이유가 그거라고 남자가 길가로 걸어다니는 이유가 그거야 그냥. 그렇게 전부 다 불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엘자베스 1세 시절인데 그게 사라지기 시작한 게 18세기 중엽부터 조금씩 없어지고 19세기 중엽에 많이 없어졌다는데 미국은 개척 시대 때 건물을 다 지었잖아요. 대부분 화장실이 거의 없었대요 그 불에.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고 상하수도를 봉지로 뉴욕에 만든 게 이 코로나 때문이래요. 하여튼 나 그 자료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 야 콜레라 그 정도였구나. 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하는데 시신들을 쫙 해놓고 천으로 덮어놨어. 네네. 호일자 때문에 죽은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 전염병을 뭐 나라에서도 이게 뭐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들을 취했나요? 제사? 그게 네. 과거에는 네. 의학이 발달하기 전, 그러니까 사실은 전염병이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서 전염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의학을 그 시대에 당대의 의학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전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 대비를 두 측면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의학적인 측면으로 했고 하나는 비의학적인 측면을 했겠죠. 그런데 의학적인 것은 현대에 와서야 뭐 가능했을 만한 법이고 나머지 방법들은 거의 좀 종교에 의지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나름대로 시장을 뭐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뭐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곡물을 뭐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신적인 그런 재래에 의해서 맡겼죠. 그것은 동서가 다르잖아요. 정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신의 노여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믿었고 그런데 훨씬 더 큰 이유는 민심의 안정이에요. 그런 행위를 보여줘야지만 혼란으로 가지 않는 거죠. 국민들은 그걸 진짜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몽골 군 앞에 놓고 팔만대장경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힘으로 어떻게 막아보겠다. 물론 애석하게도 부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좀 비의학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때 부처의 힘으로 막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가요? 부처의 힘으로 막았다니까. 정준희 교수가 이제 알미라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잠정적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고 느끼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의 알미 더 확장되고 나면 뒤엎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기록이 있는 거는 이제 투키디데스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그 아테네를 덮쳤던 전염병 자기가 걸려가지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거는 그 전염병의 공포가 덮친 도시에서 사람들이 한 일 똑같아요. 그게 기원전 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동일해요. 그러니까 17세기는 비엔나 페스트, 이제 17세기 중반에 비엔나의 페스트가 2차례 왔는데 처음에 덮쳤을 때 비엔나 인구 30만 중에 10만 이상이 죽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그 투키디데스가 아테네 전염병, 그 장티푸스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때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그 균의 존재, 세균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종교 봉사단체하고 의사들이 그 왕이 도망가 버린 그 도시를 지키면서 공공보건 사업을 해요. 시체를 수거하고 그래서 화장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환자들을 격리를 하고 가로를 청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분투해서 비엔나 페스트가 잦아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프라하로 피난 갔다 돌아왔어요. 레오폴드 1세라고.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다시 덮쳤는데 30년 후에는 달랐어요. 그때 경험이 뭐냐면 이 알미라는 건데
초기에 시신을 방치한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다는 것을 첫 번째 비엔나 페스트에 안 거예요. 세균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30년 후에 다시 페스트가 왔지만 그때의 대처는 완전 달랐거든요. 피해도 훨씬 적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균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서는 국가의 대처법이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전이 됐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이 전 세계 문명 국가들의 대처법을 보면 결국 알미라는 것이 과학적 지식, 과학자들이 탐구해낸 지식들이 우리의 국가 조직을 바꾸고 국가의 행동을 바꾸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대처법을 다르게 한 거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또 해법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요. 아니,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근데 예. 우리 선조들요 대단한 게 이 호일자가 이 콜레라잖아. 예. 호일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는 외국어 교류도 없는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근데 진주 어딘가에서, 경주 어딘가에서 시주로 기록해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콜레라는 원래는 저쪽 인도 벵골만 쪽인데 어떻게 이게 왔을까? 그건 나중에 이제 궁금한 점이지만 어떻게 왔어?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일자 환자가 딱 나오면 그 주변 사람까지 격리를 시키잖아요. 마을 바깥에. 마을 봉쇄. 그때도 격리가 바깥에. 있었군요. 격리를 하고 기록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마을로 통째로 봉쇄. 마을도 앞에 장정들 딱 해갖고 출입을 다 차단을 해. 그래가지고 호일자를 막은 거예요. 실제로 그 보면 그런 전통은요 일제시대 때까지 꾸준히 계속이 됐던 모양이에요. 봉쇄를 하고 격리를 하고 했던 것은 그 호일자뿐 아니고 일종의 역병이라고 불리는 감염병들이 대부분 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냥 민중이 할 수 있는 그냥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뭐 천연두도 그랬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저쪽 서구나 이런 거하고 틀려서 격리를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서구도 격리를. 그랬어요? 과거에 이제 중세라든가 또는 절대왕정시기까지의 국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식의 수준도 그렇고 자원 동원의 수준도 그렇고 실제로 그때는 대처라는 게 사실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운의 영역으로 자꾸 이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활동했던 건 구휼이에요. 구휼. 그 연민과 구휼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중세 유럽 같은 결국은 종교 집단이 이제 그런 식의 역할들을 한 거고 동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뒤치다거리를 해줘서 살아남게 만드는 그런 식의 역할을 했고요. 이게 중세에서 절대왕정 정도로 넘어오면 이제 절대왕정의 관점에서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국가관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국가관념에서 보면 이거는 가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손실되는 현상인 거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내 재산이 손실되기 때문에 남의 전쟁에서 내가 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가가 전문가들과 과학자들과 함께 동원이 돼서 이 내셔널 웰스라고 부르는 국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원의 첫 출발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래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제국주의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노동자나 못 사는 애들을 보면 일찍 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 그다음에 뭔가 구휼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인 국부가 손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이런 암과 그다음에 어떤 연민이라고 과거에 분리되어 있었던 문제가 국가라는 쪽으로 이제 합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근래에 우리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사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신종플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19. 뭔가 각 정부마다 이렇게 한 번쯤은 전염병 때문에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각 정부마다 어떻게 대응을 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이게 그 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사망자가 아무도 없어서 노무현 정부가 대처를 아주 잘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중에 나왔죠. 그런데 신종플루가 참 재미있어요. 이 신종플루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는 뭐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나중에 타미플루라는 게 만약에 이 약이 이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신종플루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명의를 떨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타미플루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 의학자들이 방식을 아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새로운 백신을 찾아내는 길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타미플루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일부에는 타미플루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바이러스제니까. 근데 어떻든 타미플루는 이제는 홍콩 독감입니다. 홍콩 독감, A형 독감.
지금 이 신종플루는 타미플루 타미플루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때 타미플루라고 그랬거든 신종플루. 신종플루 때는 타미플루가 치료제였죠. 예, 치료제로 썼는데 이번에도 일부 언론을 보니까 예컨대 뭐 그 에이즈 에이즈 완화시키는 치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신종플루에 썼던 타미플루 같은 이런 걸 갖고 여러 가지 투약을 했는데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직 치료제가 없으니까. 근데 뭐 어떻든 지금 문제는 백신 찾기입니다. 백신 찾기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 감염원 차단에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나는 국가 위기 대응 체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오송에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핵심 중요 간부들은 다 세종시에 있고 그리고 장관은 서울 장관 사무실에 일주일에 5일간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또 그 청와대에 있고 이러니까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건. 그래서 가령 미국 같으면 백악관에 대통령 주변에 장관들 그래서 다 10분 아닙니다. CIA만 랭리에 멀리 있고 영국도 다 이게 다 오니까 10분 주변에 뭐 외교 재무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그 복지 교육까지 다 10분 아니잖아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게 5분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제 그 점도 뭐 의미가 있는데 나는 그래서 난 여기에도 난 앞으로 이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 한번 나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전부 다 대통령 주변에 다 모이든지. 근데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선 각 정부마다 한 번씩 전염병이 왔잖아요. 다 이제 동물에서 온 전염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니까 그거는 이제 AI 바이러스, 소위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계통이 다르고 이제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거는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사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사스 때는 우선 중국에서 유입된 케이스가 세 건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건을 다 공항에서 잡아냈고 국내 전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중 간의 인적 교류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감염자가 저거 20몇 명이 3명밖에 없어요. 3명이 국내로 유입됐고 그 3명을 제가 알기로는 다 찾아내서 이제 이게 확산을 차단했기 때문에 국내 감염이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요.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이 좋았다고. 인적 교류. 그때 장관했어요. 아니죠. 그건 좀 더 뒤에고 저는 장관한 거는 2003년도잖아요. 유판스가 공을 세운 줄 알았네. 그래서 사스 때 그 겪고 나서 이게 좀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질병관리본부라는 이제 방역 전담 조직을 만든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는 그는 예측되었던 코스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도 몇백 명 되고 감염 수도 많아서 뭘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때 신종플루는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고 독성이 굉장히 약화된 변종으로 대유행이 왔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글로벌 대유행이 팬데믹이 선언이 됐고 그리고 사망자가 몇백 명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겨울마다 오는 계절 독감 치사율의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졌지만 얘가 전파력을 키우는 변종이 나오면서 독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계절 독감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잘 지나갔죠, 그거는. 뭐 대처를 잘했든 못했든 그 자체로서 괜찮았고요. 문제는 메르스 때인데 우리가 메르스 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메르스는 대처를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그때 식으로 하면 지금 박쥐고기 먹지 마세요 이런 캠페인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기도 감염이어서 객담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래를 강제로 추출하지 않으면 몸 밖으로 잘 안 나오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다 병원 내 감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뭐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얘기해 주시겠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과 관련된 주체들의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이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충격적으로 지금도 느끼는 거는 당시 삼성병원에 그 검역관들이 방역팀을 만들어서 갔는데 보안요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거는 일개 민간 병원이 국가의 권위를 짓밟은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메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약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 거지. 이 코로나19 같은 정도의 전파력을 가진 병이 그때 왔으면 진짜 카오스로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얻은 교훈이 이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역 당국과 관련 정부 부처들의 노력이 그나마 이렇게 잘 조직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 근데 네. 일본은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 예. 좀 먼저 좀 제가 정 교수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어디 내가 하고 나서 예,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이야기는 내가 요 얘기하고 같이 말씀을 포함해서 그래요? 얘기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위기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 굉장히 긴장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막 그 이게 크루즈선 오면 그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내가 뭐 오한이 있고 열이 나고 그리고 기침을 해요 이래도 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본 그 의학자들이 한 얘기로는 지금 감염자가 확진자가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가까이 됐을 것이다. 너무 지금 무방비 상태다. 이 얘기인데 이걸 단순히 아베 신조가 이거 도쿄 올림픽 이거 수도 때문에 큰일 나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건 나는 어떻게 그 국민성도 문제지만 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본에 그 일본 자료를 읽어보면요. 뭐 내가 요미우리도 받고 보니까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왜 전 세계가 이게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다들 깜짝깜짝 놀라느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은 그 치사율이 아주 낮은 유행병에 불과하다. 그렇게 두려워. 과거의 어떤 그 치사율처럼 뭐 몇십 %가 죽는 그런 병은 아니고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조심을 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비슷한 내용이 일본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가리 지금도 하라주쿠라든가 뭐 시부야 같은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는 일요일 이번에 사진 찍어놓은 걸 보니까 내가 어제 자료를 봤어요. 어제 내가 요미우리하고 그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들도 걱정을 하더라고. 이제는 하라주쿠에는 빽빽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 젊은 애들 인파가 빽빽하고 애들 춤추는 데 있잖아요. 그 광장. 그 주변에 막 확 모여서 하고 저도 박수를 치고 있어.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일본은 정말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렇게 무감각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방치를 해버리는 것인가? 정부가 위기 능력을 진짜 못 가지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게 우리와 너무 대조적인데 가령 이래서 가령 집단 확진 상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례는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일단 우리가 일본을 판단할 만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는 검사를 일단 굉장히 적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그 우리 전 세계가 보여주는 방식하고 되게 달라서 전체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일본 사례는 기본적으로 참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좀 돼 있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사에서 확진자를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태고 거기서 영국 사례가 이제 일본하고 좀 유사한 그런 어떤 원래 방식을 택한 경우인데 얼마 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 검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대신 뭐냐면 NHS가 국민보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통제해 가면서 집단적인 어떤 면역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대한 2년 이상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젠가 또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임페리얼 칼리지나 이런 전문가들이 딱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의료 시스템을 초과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 영국 정부의 대응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중국식 방법하고 이제 한국식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중국식 방법은 이제 권위주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일단 크게 터졌는데 모든 어떤 이동을 차단하고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이거를 봉쇄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협력을 끌어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미국도 고민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고민하고 있고 독일도 고민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중국식 방식이냐 한국식 방식이냐라는 거죠. 둘 다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나마 볼 수 있는 기존 사례가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한 중국의 방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통제가 거죠. 가능한 나라니까. 그렇다면 네네. 한국식 방식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가가 지금 현재 고민 상태가 네네네.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위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사람들의 의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발신되는 메시지가 다 거짓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뒤로 온갖 루머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얼마만큼 안 좋은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 하는 판단은 그걸 듣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기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를 다 긁어 모아서 더 이상 다른 대안적 정보가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제1순위로 중요한 네, 네.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말을 섞어서 뭐 좀 더 듣기 좋은 말하고 세밀한 말을 하는 건 이거에 비해서 보면 중요성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갔어요. 또 좀 올라가고 네, 있는데, 근데 우리의 어떤 대통령 국정 운영 저희가 운영 평가한 여론조사를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민심포차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결과인데 잘했다가 50.8%, 못했다가 46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기 사실 직전에 한 평가라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아마 공개가 될 텐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네. 일단요, 저는 그 최근에 각 그 여론조사소에서 대통령의 그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예. 이 지지가 나오고 여론조사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적어도 이 응답 이 표본, 표본들 성향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으면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저런 그 어떤 여론조사 결과만 딱 보여줘서는 안 돼요. 여기에 투표한 사람들이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몇 사람이냐. 대부분 이 갤럽 같은 경우를 보면 그걸 이제 자주 밝혀주는데 보면 문 대통령에 투표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 정도 응답을 해요. 그리고 이 응답자 중에 그 가령 홍준표 더하기 안철수 뭐 이래서 그 다 합쳐도 거의 한 20%가 응답 비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지지도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널리 응답층이 누구였는가를 그 데이터를 보증을 하는 건 나이별 이런 것만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층이 누구 있는가를 항상 유념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만 한다. 나 그렇게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가령 대통령이 갤럽에서 40%가 추락했을 때 나는 실제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3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가령 최근에는 다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줬잖아요. 거의 뭐 7,000명, 8,000명 계속 올라갔으니까 매일 뭐 800명, 500명 이러다가 이제 100명 이하로 쭉 떨어졌거든요. 100명이 쭉 떨어지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서서히 생길 때, 가령 국가가 주는 어떤 신뢰, 믿음 이것이 생길 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는 상당히 회복을 합니다. 회복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설적으로 올라가게 돼버리죠. 근데 그런 현상인데 이건 잠깐 일종의 마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생기는 컨벤션 효과 비슷한 효과예요. 잠깐이라고나 봐요. 여론조사의 주의를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어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국가의 지도층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다 다시 또 원상태로 찾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나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아마 문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